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돌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돌봄은 여전히 각자 도생의 문제이며 돌봄의 비극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돌봄은 나 아닌 타인, 이웃, 더 나아가 공동체와 관계 맺기이기도 합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3부작 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하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개인의 책임에 머물고 있는 돌봄을 지역 돌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하다. 일부 돌봄 우리 모두의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강도영은 도망가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꿈을 이루고 싶었던 집. 꿈이 실현되지 않은 집. 아버지가 혼자 조용히 죽은, 혼자 울며 시간을 보낸 집. 그 집을 강도영은 끝까지 지켰다. 119 대원은 경찰과 함께 왔다. 강도영은 집에서 체포됐고 경찰과 함께 집을 떠났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KBS 뉴스의 헤드라인. 20대 청년 강도영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020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119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강도영은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었다. 비싸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술과 비용은 덜 들지만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술 중에 강도영은 고민 없이 수술을 선택했다. 그때 강도영은 몰랐다. 간병 노동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기엔 강도영은 너무 어렸다. 그는 공익근무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21살이었다. 수술 후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다.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없어 호스로 음식물을 주입해 주어야 했고 대소변을 처리할 수 없어 소변줄과 기저귀를 찼다. 스스로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른쪽 팔과 다리뿐. 의사는 아버지가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며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도 바꿔줘야 한다고 했다.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의사의 말을 곱씹자 눈앞이 캄캄했다. 무릎도 저절로 꺾였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다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눈앞처럼 가슴도 까맣게 탔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집에 도착해선 한동안 불도 켜지 않았다. 캄캄한 집에 가만히 서 있으니 이제 정말로 이 세상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엄마가 강도영에게 말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밥 먹고 있으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그 후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강도영을 맞아준 건 오늘처럼 불 꺼진 거실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밤 12시께 들어왔다. 겁이 많은 강도영은 언제나 불을 켠 채 혼자 잤다. 그게 버릇이 돼 지금도 불을 끄면 불안해서 눈을 감기 어렵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기저귀를 차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그날도 불을 켜고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눈앞이 어린 시절의 거실처럼 캄캄했다. 아버지는 해고된 공장 노동자였다. 해고 기간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당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다 다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다. 월급은 약 200만 원. 어떻게든 둘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코로나19 탓에 병원 면회는 금지되었고 병원은 중증 환자 간병을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강도영은 간병을 할 수 없었다. 강도영은 돈을 벌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강도영이 뚱뚱하다며 탐탁지 않아 했다. 첫 달은 아버지의 월급으로 어떻게든 버텼다. 돈은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했고 쌀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월세,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등 처리해야 하는 모든 돈들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2020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월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1,500만 원이 청구됐다. 강도영이 평생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고모 두 분이 계셨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아버지와 14살 차이 나는 막내 삼촌에게 부탁했다. 삼촌이 돈을 마련했다. 형편이 넉넉해서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아온 돈이었다. 숙모 모르게 한 일이라 들키면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강도영은 미안하고 괴롭고 고마웠다. 삼촌 덕분에 병원비를 내고 아버지를 그나마 비용이 조금 덜 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아버지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의 요양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아버지는 이제 겨우 56세이다. 결국 다달이 나오는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를 또 삼촌이 냈다. 아버지는 가을과 겨울과 봄을 병원에서 보냈다. 삼촌 통장은 바닥이 났다. 평소에 왕래도 없던 형의 병원비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냈다는 사실을 숙모가 알게 되어 삼촌도 이제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다. 강도영은 이미 월세 3개월을 밀렸고 이용료를 못 내 휴대폰과 집 인터넷도 끊겼다. 도시가스도 끊겨 난방도 요리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젠 집으로 아버지를 모셔와 콧줄로 음식을 주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간병 노동도 해야 한다. 강도영은 용기를 내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갔다. 월세 30만 원.
총 3번 90만 원 밀렸는데 1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100만 원 제하는 걸로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10만 원을 줬다. 그걸로 급하게 집 인터넷부터 살렸다. 그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한 편의점 면접에서 처음 보는 사장님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집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합니다. 저는 전화기도 끊겼습니다. 일 좀 시켜주세요. 사장님이 일을 시켜줬다. 시급 6,500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12시간 노동. 인터넷을 살리고 일을 시작했지만 끊긴 식량과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나서 폐기해야 하는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래도 배가 고팠다.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다. 전기는 아직 살아있으니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었다. 힘들게 살린 카카오톡으로 삼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삼촌, 저 월급날이 15일인데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전화가 안 되는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삼촌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부탁할 사람이 삼촌밖에 없어요. 쌀이라도 살 수 있게 2만 원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얼마 뒤 삼촌은 쌀, 라면, 즉석 카레, 간장을 사왔다. 강도영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한 달을 살았다. (2021년 4월 8일) 요양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호흡이 곤란해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강도영과 삼촌은 아버지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괴로운 선택이었다. 아버지 연명 치료를 중단해 주십시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 상태가 다시 좋아져 연명 치료 중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강도영은 강하게 말했다. 병원비가 없다고요. 아버지를 퇴원시키겠습니다.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의사는 지금 나가면 아버지가 위험하다. 대소변을 치우고 식사 제공을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 아버지는 다시 비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 걱정이 머리와 가슴을 지배했다. 강도영은 자신을 받아준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다. 아버지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또 응급 치료를 받아서요. 월급을 미리 땡겨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본사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온 세상이 벼랑 끝처럼 느껴졌다. 강도영은 병원에 다시 요청했다. 정말 돈이 없다고. 어눌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아버지도 퇴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영은 퇴원 이후의 일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퇴원 허가를 받았다. 병원비는 또 삼촌이 냈다. 수술비, 입원비, 요양병원비, 간병비. 삼촌은 약 2천만 원을 병원비로 썼다. 거의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대중교통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비용이 8만 원 나왔다. 이 돈도 삼촌이 냈다. 삼촌은 아버지가 먹어야 하는 죽으로 된 식사캔, 기저귀 등을 사줬다.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삼촌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아버지와 강도영은 4월 23일부터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지의 삶은 강도영에게 달렸다. 식사를 콧줄에 넣어주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고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간병 노동을 22살 강도영이 감당해야 했다. 가스가 끊기고 월세가 밀린 집에서 말이다. 강도영과 아버지의 핸드폰은 모두 끊긴 상태였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돈은 없는데 돈을 요구하는 곳은 많고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천지였다. 강도영은 우울했고 무기력했다. 때로는 죽고 싶었다.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마사지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작게 말했다. 도영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라.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아버지가 걱정됐다.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사장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5월 2일 알바를 그만뒀다. 편의점을 떠나면서 사장님에게 다시 부탁했다. 15일에 나오는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장님은 곤란하다고 했다. 강도영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 막막했고 좌절했고 무능한 자신을 혐오했다. 그 후 강도영은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 방에 5월 3일 밤에 들어가 봤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강도영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강도영은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울다가 방을 나왔다. 강도영은 그 후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외부의 도움 없이 죽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 방에서 울며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걸 포기했는지 집도 치우지 않았다. 강도영은 5월 7일 밤에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청소를 하고 계셨고 저는 놀라서 아버지께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 빨리 씻어 청소 끝나면 아빠랑 시내 가서 영화도 보고 돈가스도 먹고 아들 좋아하는 책도 사자 라고 하셨어요. 5월 8일 저녁 강도영은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대변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 강도영이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코 밑에 손을 댔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119에 연락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강도영은 도망가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꿈을 이루고 싶었던 집, 꿈이 실현되지 않은 집, 아버지가 조용히 죽은 집, 혼자 울며 시간을 보낸 집, 그 집을 강도영은 끝까지 지켰다. 119 대원과 경찰은 함께 왔다. 강도영은 집에서 체포됐고 경찰과 함께 집을 떠났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모든 책임은 강도영과 삼촌에게 돌아갔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던 삼촌은 가정 파탄 위기에 몰렸으며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8개월 만에 벌어졌습니다. 고통받던 고비마다 아무도 강도영을 돕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복지 제도도 강도영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 강도영 씨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봐야 했을까요? 돌봄 위기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일까요?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과 김보영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법제적으로는 이미 그 사회보장급여법, 그 사회보장급여법은 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송파 세모녀 사건 때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어떤 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의하면 뭐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뭐 보육교사라든지 학교교사, 그런 그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많은 이제 공적 인력들이 이런 그 사회보장의 문제가 있는 그런 시민들을 이 군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충분히가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 강도영 씨의 이 경제적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일단 거기에서 끊겼고요. 두 번째로 안타까운 지점은 강도영 씨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영 씨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절박한 순간에 공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자세한 어떤 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재판 기록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동사무소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사무소 직원은 아마 장애인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애를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고 강도영 씨 스스로 장애 등록 방법을 좀 알아봤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 진단을 위한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쌀 값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만 원 이상 나가는 진단비를 그 당시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불확실한 그런 지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두 지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공공이 이러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을 했던 것이고요. 다른 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쓰면 반환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도 역시 작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비가 간병비에 해당됐고, 그 간병비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은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비껴갖고, 심지어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같은 경우는 비급여를 다 제외하고 나서 고작 2,000원, 2천만 원의 규모의 병원비에서 고작 2,000원을 환급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든 제도들이 피해갔죠. 나머지 제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환이라는 그 제한이 있고, 또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도 아까 간병비가 제외된 건 물론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5대 중증 질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위기가구 발굴 제도도 강도영 씨에게 가닿지 못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단전, 단수 이런 공과금이 3개월 연체된 가구 명단을 각 시 군구에 통보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했지만 강도영 씨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수천 명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강도영 씨에게 존속 살해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판결문은 강도영 씨에게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묻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도,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기 처지를 숨긴 것도,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두 강도영 씨 잘못이 되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홀로 간호하고 부양해야 했던 또 한 명의 청년.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인 조기현 씨는 언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 제가 겪은 일과 1년 전부터 도영님이 겪은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복지가 확충되고 기준도 완화가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30여 년 전 청소년기, 청년기에 아픈 가족을 돌봤던 중장년층을 만날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때와 제가 겪은 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체감될까요? 복지가 확충되고 기준이 완화되어도 그 근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봄과 부양의 가족 책임입니다. 무조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는 살아남은 이유를 우연에 맡기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 조건이냐에 따라 생존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돌봄 위기를 겪은 후 누군가 살아남은 이유를 우연으로만 두지 않고 이 사회의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과 부양의 가족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가족에게 맡기고 사회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식의 해법은 오래전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강도영이 겪은 일은 강도영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돌봄과 부양의 가족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볼 사람이 혼자뿐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가 강도영입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강도영의 책임이 징역 4년이라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 발견을 했지만 지나쳐버린 사회의 책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제도는 있었지만 이용하지 못한 죄가 징역 4년이면 그렇다면 이용하지도 못하는 제도는 과연 유용한 것일까요? 유사한 돌봄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법원이 강도영 씨에게 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치매를 겪는 아내를 돌보던 초등학교 입학식 날 80대 반지하 주택에 살던 아내를 40대 살해하고 엄마가 그제 8살 장애 아들을 부산에선 살해한 중년 아들이 혐의로 노모를 긴급 살해하고 체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3부작 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하다 1부 이번 시간에는 작년 대구에서 벌어진 강도영 사건,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지역 돌봄을 고민하고 계시는 성서지역 주민 유갑순, 조은정, 홍송조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 사건 작년 수성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들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돌봄 관련된 다른 걸 검색하다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홍성조님은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이런 일이 주변에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일어났구나. 네. 네. 어느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네. 내 주변에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네, 약간 놀라움이 충격이었죠.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TV로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대구에서 있었구나. 저도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놀랐다라는 네, 말씀에 네.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강도영 사건은 사실은 이 모든 복지 제도와 시스템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일어난 비극이 아닐까? 복지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 국가, 복지 개념으로 보면 다양한 복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복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충격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돌봄의 어떤 영역이 어디까지가 돌봄, 그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해당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런 고민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돌봄이라는 문제가 아예 어리거나 아예 나이가 많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곳은 없구나. 어느 연령대를 제외하고 다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말씀하면서 저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강도영 사건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는 문제가 영케어러 문제라고도 명명한다고 해요. 우리 사회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실 돌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각자 조사해 오신 우리 사회 돌봄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성 새 모녀 사건을 보면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그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직장을 구해서 사는데 그 큰아들도 또 병으로 해서 먼저 세상을 뜨면서 이 사람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니까 주거지와 주소지가 따로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어떻게 관에서도 이렇게 발굴을 할 수 있는 그게 하지 못했고, 이분들도 그 자기네들이 노출이 되면은 또 빚 독촉에 의해서 시달릴까봐 봐서 계속 피해 다니면서 이 사건이 더 비극적으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게 우리 지금 정부 시스템 안에서 돌봄에서는 진짜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돌봄이 어떤 계층을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그 채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작동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가장 시작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빚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또 그 빚 독촉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특히 정부 시스템 안에 그렇죠. 본인이 노출되면 또 다시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네.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돌봄 비극이라기보단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 마을에서 코로나 시국에 2020년 대부분은 행정하고 연결돼서 그 인원이 명단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지원이 다 되고 관리도 되고 네. 그래서 복지관이나 행정에서 이제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때 당시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도. 네. 예, 그때 마을에서 이제 그 대상에는 법적인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마을에서 또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을에 활동하면서 그때 좀 찾아내어서 그때 나온 구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누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또 고민하게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정책에서 지정하는 그런 대상 외에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이 돌봄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네. 돌봄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잘 모르는 돌봄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는 게 저는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사실 활동하시면서 모르는 곳에 필요한 곳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주변 분들한테 한번 노후의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 뭐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가면 모든 문화나 아니면은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의료까지 완벽하게 케어가 돼서 굉장히 만족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반면에 요양원이나 이런 곳으로 내려가면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데 네. 굉장히 중증 환자 8명을 한 명이서 24시간을 케어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은 존엄성을 가지고 처음에 대했지만 네. 내 몸이 힘들어지니까 이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할 없어져 보이는 겨를이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까지의 어떤 그 문제, 돌봄 문제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다 힘든 돌봄 지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또 행복할까? 또 그 안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갑갑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돌봄의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돈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 실버타운과 요양원, 다른 요양병원까지 시설들이 좀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 말고 요양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내가 여기에 만족하면서의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에 그 생각까지는 잘 못했었는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시설이나 그런 여건, 환경 여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런 나눠보는 시간 보면서 이 강도영 사건이나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옆에 내 이웃이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 사각지대에서 비껴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불행한 사건이 한두 가지가 겹쳐지게 된다면 곧바로 돌봄의 위기에 떨어뜨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 그렇다면 현재 개인적으로 겪고 있거나 향후 앞으로 내게 다가올 돌봄의 문제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난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근데 사실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들이 떨어지고 나가고 이제 독립되어서 나간 이후에는 만약에 건강할 때는 누가 한 사람이 잠시 아파도 케어를 해줄 수 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차라리 뭐 많이 하면은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면 되지만 이게 단기간에도 있잖아요. 뭐 만약에 팔을 다쳤다든지 이렇게 골절을 입었을 때 못 움직였을 때 근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형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건 뭐 도움을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세대는 그나마 좀 덜한데 밑에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 자기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 계속
지속적인 도움은 할 수 없. 네, 요청을 그렇죠. 못하죠. 네. 미안해서라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고민이죠. 네, 그 부분도 있고 가장 지금 퇴직한 분들이 고민이 지금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아플 때 그 병원비 그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주위에도 이야기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죠. 맞죠. 네. 이 지속적으로 나라에서 뭔가 보장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힘드니까 우리가 마을에서라도 뭔가 이런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공동체 모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 해요. 달서구에서도 고령화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그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저희 집에는 이제 50대 이 중반인 남편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불안함이 있죠. 이게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사회에서 나의 쓰임은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경제 사회적 구조 안에 있는 다양한 뭐 보험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노후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이 비용 또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비용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연령이 되면 또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은 없어요. 그냥 개인이 고민을 하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돌봄이나 복지의 개념을 보면. 그래서 이 마을 안에서 이러한 분들은 계속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 건데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돌봄 형태는 지금과 같아야 될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수용해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시혜적으로 그냥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받는 그런 돌봄 시스템 안에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돌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형태나 그런 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즘에 좀 부쩍 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돌봄 문제를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십니까? 저는 제 친구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하대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대요. 혹시 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시체로 발견되면 어떡하나. 이게 그런데 웃을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얘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혼자 계신데 갈수록 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노후를 돌봄을 받아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세요. 이게 이젠 자녀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양원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지 아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모시겠어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봐야 될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 고민이 굉장히 진지하게 저는 좀 생기고 있어요. 돌봐야 될 분. 네. 그런데 이제 또 돌봄을 당해야 되는 게 또 당사자로서. 그렇죠. 그죠? 맞아요. 우리는 돌보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아이들은 또 우리를 돌봐야 될 것인가? 돌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고민도 사실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돌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나?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친정 부모님이 생각나는데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거든요. 시골에 계시는데 이제 저희 사남매가 다 도심에 살고 있고 사실 너희들 다 바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연락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그 안에서 마을 안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을 공동체가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마을인데 이 친구분들 4분이 계세요. 그럼 같이 어느 날 정선이다. 어느 날은 다대포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세요. 근데 정말 잘 다니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웃 간의 어떤
그 마을 안에서 서로 이제 하루만 한나절만 연락이 안 가도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해도 전화가 온대요. 어딨노? 이렇게 연락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돌봄이 진행되고 있구나 거기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돌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는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공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돌봄에 대한 인지, 돌봄의 개념이 뭔가, 기존의 정책에서 너무 우리도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근데 기본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돌봄을 위한, 마을 돌봄을 위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지금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연락하고 돌봐주고 하면 굳이 자식들에게 또는 정부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그게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행복한 삶의 노후 생활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배워야 맞아요.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 사시지만 친한 분들하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제 모여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자식들이라기보다는 좀 친하신 분들이 공동체를 찾아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다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곳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좀 맡기면서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수명이라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많이 나눠봤는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대요. 이 생물학적 수명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수명을 말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건강. 신체와 정신을 다 얘기하겠죠? 네. 70대 중반? 80? 아닌가? 건강 수명은 65세.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봤네요. 우리는 건강 수명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또 83. 네.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봄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당면 문제이고 보편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가 더 하게 되는데요. 이 돌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또 홍성조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려면 우리 대구 지역 사회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봄이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주체 단체가 어떤 정해져 있는 단체고 어떤 기업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인증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조금은 유연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적응할 이때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면은 좀 더 많이 유연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힘드니까 당장 필요한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맞아요. 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그게 예산이든 아니면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예산이 따라오는데 그런 조례를 함께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같이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을에서 한 다양한 활동들, 이게 마을 공동체 기반들이 대구에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증기관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마을 안에서 스스로 서로 돌봄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런 모델들을 좀 발굴해내는,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정책이 함께 또 이제 예산이 주어지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다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민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험의 장을 좀 많이 열어두면 좋겠다. 그러네요. 신뢰가 중요해요. 네, 맞아요. 한번 네. 해보는 것. 사례를 많이 하려면 네.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무엇인가 정책을 만들 때 여러 곳곳에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또 만들어서 이런 지역 공동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 정부의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돌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베풀어 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뭐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뭐 여기에 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보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까 말한 그 건강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한 곳에 꼼꼼한 그런 세세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의 그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먼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인식을 바꾸게 하려면 우리부터 또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마을에는 또 그 마을 의사가 또 있고, 또 마을에는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마을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마을에서 오래 살면서 계속 돌봄이 이어지겠죠? 그게 돌봄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내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애를 가져서 내가 움직이는 건 쉽지 않지만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고 뭐 안부 전화 묻는 거는 그런 건 또 가능하잖아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를 모아서 하면은 충분히 마을 돌봄이 가능은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틀 깨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돌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우리 사회 그리고 돌봄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자유롭게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 유갑순, 조은정, 홍성조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3부작 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하다. 1부 돌봄 우리 모두의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우리 사회 돌봄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단하고 광주 지역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례를 취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